약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처럼 제 강의에도 앞에 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씩 겹쳐서 나오면서 조금 다르게 변주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술의 위기, 예술의 종말을 넘어라는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요. 미래를 얘기하자고 하니 과연 미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술의 종말 또는 예술의 종언이라는 말을 했던 이전에 과거의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가들이 먼저 떠올랐어요. 예술의 종언을 먼저 말한 사람은 헤겔이라는 철학자 들어보셨죠? 예, 바로 그 헤겔이 이른바 예술의 종언, 예술의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러나 사실 헤겔이 정말 썼던 말은 예술이 끝났다, 예술이 종말했다라는 말은 헤겔은 쓴 적이 없어요. 헤겔이 했던 말은 이제 예술은 지나간 것, 과거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 이유는 예술이란 것은 어떤 이성적인 것, 진리와 감성적인 것, 감각을 통일시킨 것인데 이제 인간의 이성, 정신이 너무나 이제 앞질러갔기 때문에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사유, 예컨대 종교나 철학을 통해서 이제 인식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헤겔의 예술의 종말, 종언이라는 말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단토, 방금 전에 나왔죠. 예, 이름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사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예술의 종말 이후라는 텍스트에서 예술의 종말이라는 말을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술의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사람도 예술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얘기는 지금까지 예술을 지배해왔던 거대 스토리, 거대 내러티브가 있는데 그 내러티브가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 우리 고전적인 예술은 예를 들면 이 위에 있는 예술을 보면 저게 뭘 그린 거지? 현실에 무엇을 재현한 거지? 이런 질문을 던지죠. 이른바 재현 내러티브, 이른바 바자리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현대 그림, 추상 표현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림을 보면 더 이상 무엇을 그린 거지? 이런 질문은 가능하지 않죠. 여기서의 문제는 저기 이른바 그린버그 내러티브라고 하고 이른바 모더니즘 예술을 지배했던 중요한 내러티브인데요. 이 경우에는 무엇을 실제처럼 보이게 그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즉 재현의 수단과 방법을 고민했고요. 즉 미술이 다른 예술과 구분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저기 보이는 것처럼 평면성, 다른 조각이나 연극이나 음악이나 다른 예술 장르와 미술이 구분되는 것은 평평한 화포 위에 발려진 물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면성, 물감의 붓질, 지사각 형태 이런 것들이 미술이 예술로서 다른 예술 장르와 구분되는 자신만의 고유성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점점 더 평면적이고자 해요. 바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추상적인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린버그 내러티브, 모더니즘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상주의로부터 입체주의, 추상표현주의, 생면추상에 이르는 이 서양 미술의 모더니즘의 궤적이 이러한 그린버그 모더니즘에 입각해 있다는 거죠. 이 밑에 인상주의, 입체주의, 추상표현주의, 생면추상 이렇게 제가 그냥 이름을 들었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 뭔지 떠오르세요? 아, 인상주의 하면 요 그림이지 하고 혹시 떠오르세요? 안 떠오르시면 집에 가서 그냥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죠? 네. 인상주의 그러면 우리 마네, 모네 이런 사람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분위기 안 좋네요. 네. 그래서 모더니즘의 미학은 이른바 순수성, 자율성, 배타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나는 가지고 있는데 다른 예술은 가질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모더니즘 예술의 기본적인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아까 이제 그 캠벨 수프 강동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브릴러 박스라고 하는 수세미 상자예요. 보시면 실제 슈퍼마켓에 있는 딱 박스와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 똑같은 건 아니고 종이가 아니라 합판으로 앤디 워홀이라는 예술가가 만들어서 저렇게 쌓아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밑에 마이크 미들로라고 이름이 쓰여 있잖아요. 저 작품은 앤디 워홀의 작품이 아니에요. 저건 또 마이크 미들로라는 사람이 After
앤디 워홀 혹은 not 워홀, 워홀 아니야 하면서 똑같이 맞는 겁니다. 네. 저런 거를 이제 제가 설명하면은 한 이제 2박 3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런 예술 때문에 나온 얘기가 예술의 지각적 식별 불가능성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저 작품이 64년도에 나오거든요. 앤디 워홀의 브릴러 박스가. 무슨 얘기냐면 눈으로 봤을 때 슈퍼마켓에 있는 하이타이 박스죠. 쉽게 말하면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것이, 눈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것이 이제 예술이라는 이름하에 미술관에 등장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면 눈으로 볼 때 똑같은 것을 어떤 것을 예술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그냥 포장 박스라고 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단토라는 학자는 이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그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예술계. 아까 얘기 나왔죠? 못 들으셨으면 아까 주무신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론과 예술계의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이란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의미를 적절한 방식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름으로 인하여 이제 비로소 진정한 예술 철학의 가능성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예술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겁니다. 이제 미학자의 세상이 된 것이죠. 네, 농담이고요. 좀 웃으셔야 되는데 농담인데 진담으로 안 웃으셔가지고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왜 나는 예술 작품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어떤 특정 시대, 고전주의 시대를 지배했던 예컨대 마자리 내러티브, 모더니즘 예술을 지배했던 그린버그 내러티브 이런 것이 끝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예술의 종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종말 이후는 어떠냐? 예술이 없냐? 아닌 거죠. 오히려 역으로 그 종말 이후에는 이른바 다원주의, 방향의 부재, 정보 혼란, 완전한 자유시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니까 완전한 어떤 것을 지배하는 어떤 규율이나 하나의 내러티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동시대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예술의 종말 이후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술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방금 강조했던 것처럼 무한한 자유와 혼란의 시대가 얘기된다면 다시금 저는 저희의 질문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질문이 예술의 미래라는 질문인데 이것은 단순히 예술의 미래가 이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나 진단이 아니라 미래도 지속되어야 할 우리가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희구하는 그런 예술을 선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색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한 것이죠. 네,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무한한 혼란과 아찔한 현기증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 나서는 작업, 이것이 예술의 미래를 묻는 저희의 프로젝트의 과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바로 그런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 예술이고자 하는가? 왜 우리는 예술을 갈망하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예술의 미래를 창조할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지면서 제가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제가 이제 진도를 절반밖에 못 날 것 같은데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술의 어떤 미래를 우리가 꿈꿀 것인가, 추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다 보니 그러면 지금 현재의 그 존재하는 예술을 잘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 현재의 모습에 과거의 모습과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그 씨앗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돌이켜보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말 같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예술은 서구 근대의 발명품이다. 예, 제 표현은 아니고요. 따옴표한 건 다 인용입니다. 네. Fine Arts, 그냥 예술이라고 했지만 우리 순수 예술이라고 정확하게는 쓰고요. 번역하면. 그 다음에 근대의 발명품이다 할 때 발명품에 따옴표 치운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예술이라고 하면은 과거에도 다 있었단 말이죠. 알타미라, 동물벽화부터 우리가 예술 기원을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발명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제 답을 아시죠? 여러분 앞에서 들었었으니까. 예술이라는 단어가, 예술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바, 뭐 시, 음악, 회화, 조각, 건축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예술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 컨셉이 근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대 이후의 사람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과거의 것들을 들여다본 거죠. 아, 모나리자 그때 예술이라는 말 없었거든요. 그 단어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 이후의 사람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보니까 적합해요. 예술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파인 아츠, 원래 이제 보자르라는 말로 만들어진데 이 말이 없었을 때 그러면 예술은 어떤 것이었을까? 간단히만 말하면 아트란 말의 어원으로 들어가면 아트란 말은 라틴어 아르스란 말에서 나왔고요. 아르스란 말은 히라버 테크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테크네라는 말 들어보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 못 떠오르세요? 정답. 테크닉 이런 말 떠오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테크네라는 말은 지식에 입각한 합리적인 제작 활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과 기술이라는 것 혹은 공예라는 것 물론 오늘날에는 예술과 공예의 바운더리가 많이 흐트러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과 기술이라고 하는 경계는 애초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왜 제가 짚고 넘어가냐면 나중에 이제 AI 예술을 할 때 많은 사람이 AI 예술은 그건 기술이지 예술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예술은 인간의 기술 체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된 것이야 하고 반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쓴 거는 넘어가겠지만 간단히만 얘기하면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 말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세요? 비슷하게 나왔어요. 크라테스 나왔는데 앞에가 소가 아니고요. 히포크라테스입니다. 네, 그 히포크라테스 하면 어디서 여러분 보시죠? 그렇죠. 병원에.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말했을 때는 절대로 아트가 아닌 거죠. 그땐 아트 말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말했을 때는 순수 예술을 의미한 것이 전혀 아니고 넓은 의미의 기술을 얘기한 것인데 이 말을 18세기 슐러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의미를 전형시킨 겁니다. 예술을 높게 평가하는 의미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마떼라는 사람이 예술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고요. 그게 1746년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 중엽.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술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짧나요? 오래됐나요? 짧죠. 굉장히 생각보다 짧아요. 이것도 이제 할 얘기가 무척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떼가 이렇게 모자르라는 이름을 만들고 그 이름이 이제 대세를 얻게 된 것은 백과사전, 네, 그 니드로 알랑베르가 만들었던 백과사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술이라는 말은 만들어졌어요, 그죠? 예술이라는 말은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어떤 컨셉, 어떤 생각으로 예술이라는 말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시, 조각, 음악, 회화, 조각, 건축 시, 음악, 회화, 조각, 건축 이 5개의 활동을 맨 처음에 예술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컨셉을 알아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술이란 말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의 그 컨셉은 사실은 클래식한 컨셉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19세기 중엽 이후 18세기와 19세기 그 사이에 새로운 모던한 컨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모던한 컨셉을 이제 저희 이런 철학적인 맥락에서는 근대라고 번역해서 근대적인 예술 개념이고요. 아까랑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까 고전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다 우리 모던한 컨셉입니다. 뭔지 한번 보시면 자, 고전적인 개념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요. 예술을 학문과 유비시켜서 비유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학문이란 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자연을 잘 탐구해서 자연 속에서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면 그것을 진리라고 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학문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예술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술을 할 때도 필요한 능력은 뭐다? 이성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가요? 예술을 할 때 필요한 능력이 이성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감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통념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자연을 잘 들여다보면 자연을 잘 탐구하면 자연 속에 보편적인 법칙이 아니라 이제 룰, 규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규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이 뭐냐면 예컨대 비례, 조화 이런 것들이죠. 이 자연을 잘 들여다보면 그럼 비례와 조화와 같은 미의 원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방하는 것, 미의 모방, 이것이 예술의 목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학과 예술을 유비시켜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비를 가속하다 보면 미는 곧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인 예술에서는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그때 그 아름다움은 그냥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 진리,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것, 이런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근대적인 예술 개념은 뭘까요? 아까의 그 유비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술은 이성의 소산이 아니라 감성이나 상상력의 소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술은 예술가의 감정의, 그러니까 자연의 모방이라기보다는 예술가의 감정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한번 보세요. 고전적인 예술 개념에서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일종의 대상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속성. 아까 비례나 조화 같은 거는 객관적 속성이잖아요. 누가 봐도 비례는 정상적인 지성만 있으면 다 똑같이 판단하죠. 4등신 이내, 8등신 이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적인 모던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현대라고 머릿속에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대적인 사람들은 아름다움의 판단은 대상의 속성이 아니라 보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봤을 때 그 내 마음속에 만족감, 쾌감, 즐거움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판단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그 대상을 보고 촉발된 내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랍니다. 마음에 들어.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나 그거 마음에 들어. 나 좋았어. 바로 그 큰 차이죠. 아름다움이 대상의 객관적인 속성이냐 아니면 주관의 나의 마음의 만족감이냐. 이것은 나의 주관이 이제 판단의 주체로 쓴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개인의 탄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은 진리나 선, 이용성과 같은 일상생활의 다른 가치와는 무관한 자신만의 존재에 영향을 갖는다. 아까 자율성이라는 말씀으로 계속 설명하셨던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철학적으로 확립한 사람이 칸트예요. 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저기 두 번째 줄은 이미 제가 설명했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미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인식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다.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방금 설명한 거예요. 되셨죠? 감사합니다. 대답 안 했으면 계속 이제 진도를 못 나갈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무지하게 어려운 무관심적 만족이라는 개념. 오늘 요것만 그냥 이해하고 가시면 그냥 그 10,000원은 남는 괜찮은 겁니다. 왜?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드는 것, 아까 그 주관적 쾌감을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주관적 쾌감이 다 미적인 쾌감은 아니죠. 제가 지금 목이 마른데 이걸 보니까 굉장히 만족감이 들잖아요. 목 마를 때 이 차가운 음료를 보면 그걸 보고 우리가 비유적으로는 아름답다고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아름답다고 하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쾌감은 쾌감이지만 오늘 오신 좋은 분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흡족해요. 근데 이것도 비유적으로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건 아니죠. 아름다움의 쾌감은 반드시 감사합니다. 왜 손을 흔드시나 했더니 예, 무관심성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제 영어로 그냥 썼는데요. 인터레스트는 무슨 뜻이죠? 네, 이해관계, 사심이라고 하면 사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해하긴 쉬워요. 개인의 사적인 관심, 욕구. 정확히 칸트적인 표현은 대상의 존재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적인 판단은 내가 그것을 소유하거나 욕망하거나 라는 것부터 무관하게 대상 자체에 대해서 그래도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관조하고 주목하고 그랬을 때 쾌감을 느꼈을 때 그것을 미적인 쾌감, 만족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는 설명이 돼야 되는데 미라는 것은 어떤 개념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관심적인 쾌감이라고 얘기했고요. 칸트에 따르자면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인 만족감하고는 다르다고 얘기해요. 예컨대 저는 보라색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다른 색을 좋아하시겠죠? 이것은 미적 판단의 근거가 칸트에 따르자면 되기는 어려워요.
왜?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사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보편타당하지 않거든요. 칸트가 볼 때 미적인 판단은 개인적이지만 보편타당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의 주관적인 감정의 기초에서 아름답다고 판정한 것이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요청할 수 있는 너도 마땅히 이거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느껴야 하지 않니? 라고 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순전히 주관적인 편향이라고 한다면 보편타당성 요구할 수 없잖아요. 왜 보라색을 안 좋아해? 이러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감각적인 경향성이나 혹은 개념에 각한 선하고는 다른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개념 속에서 순수 예술 개념이 확립되면서 공예나 기예는 순수 예술에서 배제돼요. 왜? 공예는 일상의 유용성이라 그렇죠. 아유 너무 잘하시네요. 일상의 용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건 무관심적이지 않아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무관심성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현대적인 미학 이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비판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술의 자율성, 이런 무관심적인 쾌로서의 미라고 하는 개념이 정립되면서 근대적인 예술 개념의 핵심 포인트,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확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쾌나 좋은 것과는 구분되는 무관심적인 만족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의 아름다움, 특정 목적이나 개념, 외적 규칙에 종속되지 않는 예술의 자유로운 형식,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천재로서의 예술가, 그리고 그러한 독립적인 예술체제의 분화, 이런 것들이 이른바 근대적인 예술의 자율성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밑으로 올게요. 요컨대 사회적인 무용성이, 무용성이라는 표현 어렵지만 네, 자율적 예술을 규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율적인 예술작품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것이 어떤 목적, 용도, 도구적인 도구성 이런 것에 의해서 지배되는 근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런 것부터 무관한 그런 존재 자체가 있다는 것 사실이 사회적 현실에 대한 비판이 된 것이죠. 네, 넘어갈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서구의 역사 속에서 이 자율성, 자족성이라는 것은 또 일정 부분 사회적인 고립성과 무기능성으로서 현실화되었고 자유롭다는 말은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책임,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버틀러라는 유명한 학자가 글을 쓴 건데요. responsibility라는 말을 풀었으면 responsibility가 되죠. 책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르게 보면 대답할 수 있는 능력, 누군가가 나에게 눈짓을 보냈을 때 내가 시선을 되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책임이 없다는 것은 대답할 능력을 상실한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 그 무관심성 개념이 내포하는 실제적인 삶, 구체적인 용도로부터의 거리짓기라고 하는 것은 예술이 사회적인 현실에 대해서 다른 사유, 비동일성의 사유라는 어려운 말 썼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다르게 사유하는 것. 그거 똑같이 그냥 얽매이고 종속되지 않고 다른 가능성, 대안적인 가능성을 사유할 수 있는 힘을 위해서는 그런 사회적 현실과의 거리는 필수적이겠죠. 그렇죠? 네. 바로 그런 점에서 또 이러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이제 저의 문제의식은 아까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왔잖아요. 과거로 돌아와서 이런 근대미학에 대해서 이 자율성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었단 말이죠. 아까 굉장히 설명 잘하셨는데 그랬을 때 그런 근대미학의 유산에서 오늘날 우리가 예술의 미래를 고려하기 위해서 다시금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고요. 바로 거기서 칸트 미학을 한번 다시 살펴보자. 그래서 칸트 미학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보자. 그러니까 칸트 자체가 그런 말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좀 핵심을 되살려보자. 이런 문제의식이고요. 제가 거기서 얘기했던 것은 상상력과 공통감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칸트가 얘기하는 미적 즐거움의 근거는 지성이라는 능력과 상상력이라는 능력이 자유롭게 유의하는 데서 오는 쾌감이라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인식,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성이 억압적으로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과 지성이 서로 유의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칸트는 레벤스캡 티어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삶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술을 봤을 때 아까 쾌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 쾌감이 뭔가 나의 정신 능력을 요동치게 하고 나의 삶을 이렇게 활성화하고 나의 생명 감정을 북돋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있음의 활력이라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바로 이제 그런 미적 즐거움은 바로 그런 것과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발휘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생명력을 준다는 거죠. 또 하나, 칸트가 했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무관심성 못지않게 중요한 개념이 공통감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냥 문자대로 하면 상식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게마인진 혹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칸트는 공동체적 감각의 이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미적 판단은 개인적인 감정에 기반한 판단이지만 타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을 가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편 타당성이 있냐? 라고 물을 때 칸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통감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요청한다, 전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반성 속에서 나를 돌이켜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을 고려하는 그런 판정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 판단력 비판에서 유명한 3가지 계몽의 준칙을 얘기합니다. 첫째, 스스로 생각하라. 둘째, 모든 타인의 위치에서 생각하라. 셋째, 매 순간 자신과 일치하게 생각하라. 이거 정말 18세기 계몽주의 얘기지만 저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많거든요. SNS에서 막 맨날 가르쳐 주더라고요. 막 이렇게 생각하게끔 저를. 그리고 계속 주입시키잖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타인의 위치에서 생각하라. 이거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일치하게 생각하라. 이거는 정말 어렵죠.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요. 바로 이러한 어떤 계몽의 준칙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것이 혹은 그것을 증표하는 것이 미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적인 판단을 했을 때 스스로 판단하고요. 다른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칸트의 개념을 예컨대 이제 한나 아레트는 현대 학자인데요. 정치 철학으로 가져와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정치 판단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런 3가지 관점에서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홍대 미학과에 계신 하성규 선생님은 또 이 칸트를 재해석해서 칸트가 어떤 심리적 자유라는 개념을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밑에만 좀 볼게요. 그러니까 칸트에게서 우리가 볼 때 즐거움의 질적 구별은 삶의 의미 있는 실현으로서의 즐거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요청한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똑같은 즐거움이지만 어떤 칸트가 얘기했던 진정한 삶의 활력을 느끼는 미적 판단의 즐거움과 단순한 감각적인 즐거움을 구별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즐거움을 느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즐거움을 느낄 것인가는 다르잖아요. 감각적인 그냥 순간적인 쾌락의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칸트가 얘기했던 보다 더 어떤 정신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생명력의 활력을 느끼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 어떤 즐거움을 느낄 것인가에 대한 우리에게 숙고를 요청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공통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공감의 공동체를 전제한다는 건데 이제 공통감이라는 것도 자칫하면 굉장히 억압적이고 규율적이가 될 수가 있잖아요. 보편성을 우리한테 강요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당연히 있단 말이죠. 그런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하성규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강조를 하냐면 이 말은 현존하는 사회와 문화의 상태를 비판하고 개혁해야 하는 역사적 실천적 요청이다라고 풀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것은 현재의 사회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변화시켜 가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함께 인식하고 요청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칸트를 재해석하면 우리가 예술의 미래를 숙고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각도에서 제가 조금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예술적인 실천 혹은 미학적인 사례를 조금 다시 살펴봤어요. 이런 관점에서. 그랬더니 어떤 근대적인 미학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새롭게 이제 얘기한 예컨대 접속의 미학이라는 수지 게블릭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학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재의 전 지구적 위기, 예컨대 광적인 생산과 소비, 경쟁적인 자기과시, 이윤의 극대화, 환경 파괴를 대가로 한 최대한의 에너지 추출, 이런 현대의 어떤 위기 상황에 목도하면서 예술 또한 과거에 이러한 어떤 지배 원리와 연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새롭게 이 학자가 주장하는 것은 접속의 미학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요. 접속의 미학은 타자를 환대하는 근본적인 관계 맺음을 통한 치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고립된 자아가 아니라 생태학적, 상호작용적,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조율하는 그런 자아가 되어야 한다. 예술이 그런 자아를 육성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또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타자라고 했을 때 이 타자는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모두 포함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모더니즘이 가졌던 어떤 개인주적인 시각에서 관계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돌봄, 공감, 동정과 같은 이런 가치가 새롭게 좀 주목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계몽주의에서는 이런 케어, empathy, compassion, 측은지심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서구에서는 강조되지 않았던 개념인데요. 이런 개념에 새롭게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 게블릭의 얘기를 현실로 그리고 구체적인 예술 실천으로 발전시킨 학자가 그랜 캐스터라는 학자인데요. 대화의 미학, 이 사람은 대화의 미학 또는 대화의 예술이라는 다이얼로직 에스테틱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 기존의 어떤 미적 자율성을 비판하면서 사회적인 관계와 공동체적 실천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른바 대화 예술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실천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사회로부터 분리된 자율성과 혹은 절대적인 작가의 권위,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비판하면서 참여자와 프로젝트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예술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사회 개입 예술. 이제 저 개입이라는 말을 보통 사회 참여 예술이라고도 번역했는데요. 참여라는 말에는 participation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래서 저는 좀 구별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현장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가 아까 대화의 예술이라고 했잖아요. 대화적인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예술 실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배에서 사람들 초대해서 대화를 하고 대안을 일으켜서 정책 변화에 야기시키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것이 대화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미적 경험이 주는 비판적 성찰을 유지하면서도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충격보다는 교류와 대화가 축적되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넓은 의미의 참여 예술이라는 개념이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하게 돼요. 파티시페이터리 아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참여 예술의 등장을 예술의 사회적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사회적 전환의 특징은 뭐냐면 예술가는 이제 완결된 어떤 작품의 창조자가 아니라 상황의 협력자나 생산자로서 존재매김하는 거고요. 이제 예술 작품은 하나에 옮길 수 있고 상품화될 수 있는 완결된 산물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어떤 진행 중이거나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의미를 강조를 하는 거고요. 관객은 관람자나 구경꾼이 아니라 공동 생산자나 참여자로서 의미매김을 하는, 그래서 이런 예술의 사회적 전환은 생산물보다는 과정을, 작가성보다는 관객의 참여를, 미적 특질보다는 윤리적 가치로 미술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밑에 가볼게요. 이런 참여를 부추기는 소비 문화와 인터넷 DIY 문화 시대에 관객 참여가 그 자체로 긍정적인가? 두 번째, 참여도 예술적 계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술가가 자신의 통제를 완전히 포기한다고 볼 수 없다. 세 번째, 사회적 결속의 추구는 또다시 굉장히 권위적일 수가 있다. 오히려 합의보다는 불일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불화, 불일치, 차이, 이런 것들이 더 요구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번째, 예술이 실제적인 공동체에 미친 효과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가상으로서의 예술은 거부될 수 있다. 또한 효과가 아니라 예술의 복잡성, 강도, 표현성에 대한
비평이 필요하다. 예술 자체에 대한 비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분법을 설치하고 전자를 비판하고 후자를 상찬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술이라는 것은 고유의 부정성과 가상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존재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레벤티시라는 사람의 관객 참여에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유 시대 세계화 속의 예술, 이제 오늘날 정말로 이제 우리가 신자유주의 그러면 한 1970년대 이후로부터 보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최근 한 4, 50년간을 봤을 때 물론 이 자본에 의해서 새로운 예술이 표준화되고 통합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로벌 화가 오히려 불평등이나 어떤 사회적인 비판적인 작품을 부상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술이 자본주의 속에서 이렇게 포섭이 되면서 비판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속에서 갈수록 어떤 경합적인 문화 공간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대안적인 예술계가 부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시모니티라는 사람은 오늘날에 정말 이제 이 책은 2023년에 나온 책이니까요. 정말 이제 지금 바로 라인 나온대요. 이제 앞으로의 예술이 이른바 공공포럼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공공포럼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다양한 대중들이 모여서 예술을 감상하고 그 경험을 통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찰하고 토론하는 장소로서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공공포럼으로서 예술계는 어떤 현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문화적 파편성과 불화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자면 미래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만 보면 미래의 예술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효과라든지 사회적 변화라든지 이러한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만을 가지고 본다면 그거는 NGO 활동가나 뭐 사회 사업가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되고 아까 사회 개입 예술 같은 거고요. 그러면 결국 그것에 비해서 덜 떨어진 혹은 실패한 사회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임팩트보다는 예술 고유의 형식 자유, 모호성, 비결정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을 줄 것,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한다면 확실한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예술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상상력을 발휘하는 실험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비결정적이고 모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술의 특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미래의 예술은 객관적 논증이 오히려 양극화를 키우거나 죄책감 회피로 이어지는 성향에서 복합성, 모순, 유해를 통해서 문제를 달리 보고 다른 식의 공존, 소비, 기술 사용을 상상하게 만드는 정서적, 심리적 실험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미래의 예술은 좋은 삶과 좋은 사회가 무엇인지 함께 경험하고 사유하는 복잡한 대화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예술을 위해서 제가 이제 사실 3가지를 썼는데요. 기술의 확장, 가치의 확장, 그래서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 예술과 그다음에 인류세 시대의 생태 예술, 그리고 하나 더는 공감각, 감각의 확장으로서의 공감각, 감각, 새로운 감각의 개발, 요 내용을 이제 썼는데요. 지금 이제 뒤에를 이제 새롭게 생태 예술을 쭉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없어서 네, 이런 내용을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뒤에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챕터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술로 향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저 레벤티시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되게 제가 마음에 와서 한 얘기거든요. 그 예술을 진정한 사랑과 우정에 비교했는데요. 예술을 사랑 또는 우정에 비교한 것은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판적인 많은 현대학자가 예술과의 관계를 우정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비유하냐면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기존의 규정을 벗어나는 새로운 잠재성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를 변화해 가듯이 관객도 예술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연습하고 창조할 수 있다. 우리 진정한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계속 새로운 면을 발견해주고 그 발견을 통해서 나도 변화하고 그도 발견하는 그런 거잖아요. 예술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becoming with, 함께 되기의 실천이며 타자에 대한 책임, 즉 응답 능력을 연습하고 타자와의 수평적 공감에 기초하는 관계적 자아를 연습하는 방법이다.
인류 새시대 환경위기와 이른바 신경 전체주의라는 굉장히 비판적인 표현을 쓰는 학자가 있는데요. 비포 베라드라는 학자인데요. 예술은 새로운 호흡, 리듬, 감정, 언어를 재활성화하고 타자와 다시 조율하는 연습, 접속, 커넥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결합, 컨정션을 실험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 미래 예술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